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쪽에 엄청나게 아마 캐펙스가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기존에는 없었던 일반 산업 설비 쪽. 인모스트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투자돼 있어요. 산업 설비에 상당 부분 투자돼 있습니다. 설비가 늘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올해 1년 수익률도 괜찮아요, 걔네가.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어서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비중의 상당 부분을 또 갖고 있을 뿐더러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2022년도 투자 아이디어 두 가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그 공급망 이슈라는 게 내년도까지도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크는 지났다라고 저도 얼마 전까지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롱비치항에 110척이 떠 있었는데 지금 60척 떠 있어요. 50척은 해결됐네요. 근데 그게 바이든이 쫓아가서 24시간제를 하고 뭐 난리를 쳐서 어찌 됐든지 간에 배에서 물건을 내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60척만 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급망 이슈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컨테이너 선가, 그 다음에 BDI라고 말하는 그런 물동량 관련된 지표들이 뭐 BDI는 정확하게 50%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선 가격도 엄청나게 내려왔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공급망 이슈의 피크는 좀 지난 걸로 보여지고, 단지 지금 시장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급망 그렇게 쉽게 좋아지는 게 아니야. 1년 이상 걸릴 거야 라는 쪽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걸리는 건 맞는데 피크는 지났어 라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크를 지났다라는 쪽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걸 보고 저는 그러냐면, 잘 보시면은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네요. 요번에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한 것 중에 오늘 실적을 발표한 소매 기업들은 주가가 폭락했어요. 막 15%씩 막 20%씩 빠졌습니다. 갭이라든지 또 뭐 있나요? 제가 미국에 살질 않아서. 근데 이제 지난주에 발표했던 메이시스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메이시스는 계속 오르고 있고 갭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소매 업체들이 왜 요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올랐냐면, 몇 개 주요 소매 회사인데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서, 걔네들은 어떤 걸 했냐면 중형 배를 자기네가 직접 구해서 직접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시즌을 대비해서 발주를 2달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냈어요. 그래서 배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어. 지금 요번에 장사를 하려면 한 달 전에 이미 출발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단 말이에요. 중형 배들을. 그래서 얘네들은 요번에도 실적 발표도 높게 나왔지만 뭐라고 발표했냐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발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이슈에, 그것만 그래요? 자동차 회사 중에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긍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제부터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충분히 앞으로 해결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했죠. 거기도 자동차 업계도. 그래서 방법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공급망 병목의 피크는 지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공급망 관련해서는 재고 관리라는 부분이 연결돼 있어요. 이번에 공급망 병목 때문에 기업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는 아시겠죠. 지금 미국 기업인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건 진짜 뭐 엄청난 전쟁이었을 거 아닙니까? 주문은 들어오는데 물건은 한 달 내 도착을 안 하는, 그래서 취소가 속출하는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식의 변화와 맞물렸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립이나 이런 건 다른 데서 하는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말하는 체계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다 그랬죠? 이제 코로나가 터져 보니까 중국이 다 잡고 있었더니 우리가 받지를 못해. 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미국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어야겠어. 그래서 이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자기네들 인쇼어로 자체 자기 국가에다가 밸류 체인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제도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좋은 어떤 얘기거리가 돼서 자기네들의 그런 밸류 체인을 우리끼리 만들자.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바이든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다가 TSMC에다 요구를 해서 지금 TSMC도 미국에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재용이 얼마요? 20조인가요? 미국에다가 오스틴 옆에 제가 지역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또 공장 짓는 거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돌아가는 과거 그 번성기의 세계화 시대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뭐라고 그러냐면 just in tim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재고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어야 회사가 뭐가 좋습니까?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지 않고 더 많으면 떨이해야 되죠. 네. 수익이 나빠지잖아요. 재고 때문에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스트 인 타임이면 어때요? 착착착 돌아가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질 때는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수요가 늘어날 때도 빠르게 생산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재고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잘 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더 쌓아놓고 있죠. 주문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아놔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just in case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옛날에 just in time은 필요한 것만 저장하자면 just in case는 최대한 저장하자. 최대한 갖고 있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많이 보유하자. 그리고 재고 그 공간도 최대한 넓게 만들자. 그 다음에 생산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렇게 딸리지 않도록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안정적으로 생산하자.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이건 무슨 얘기를 가져오냐면 현재 미국 기업들은 필요 이상으로 주문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생산을 계속해서 더 쌓아놓으려고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내년도 1년 동안의 미국의 기업의 실적을 보장해 줄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타킹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활화되고 요번에 공급망 병목 때문에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래서 아마 적어도 미국 기업은 엄청나게 이 저스틴 케이스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 기업들의 리스타킹이라고 말하는 인벤토리 리빌딩 캐펙스라는 겁니다. 캐펙스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캐펙스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해서 계속 더 많이 만들고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캐펙스, 자기 투자. 이 캐펙스 투자가 늘어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미국의 캐펙스 지수는 대표하는 세 가지 지수가 있어요. 설비 투자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역 연준 설비 투자 서베이. 이게 4년 내 최고치입니다. 현재. 두 번째 미국 은행들의 기업에 대해서 대출 태도 지수라는 게 있는데 3분기 연속 최고치를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소기업 대상 NFIB 설비 투자 계획 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훨씬 더 넘어 있습니다. 이런 이 최대 그런 캐펙스 지표가 최고를 가르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내년도를 투자한다면 당연히 미국의 기업인 경우 캐펙스가 늘어나는 걸 겨냥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를 무슨 시대라고 했었나요? 언택이라고 그랬죠. 언택 시대라고 그랬죠. 언택 시대였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급등했던 데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IT 하드웨어 쪽입니다. 노트북이 어떻게 됐어요? 품귀 현상이 됐죠. 재택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IT 쪽에서도 하드웨어 품귀 현상으로 들어갔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 이미 하드웨어 쪽은 캐펙스가 늘어날 대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더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요즘 적정 주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주가 엄청 빠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작년이 최고였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언택이에요. 다 아시죠? 예. 그러면 이번에 늘어날 곳은 어딜까요? 이제 그런 쪽이 아닌 쪽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드웨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쪽이 엄청나게 아마 캐펙스가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기존에는 없었던 일반 산업 설비 쪽. 인모스트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투자돼 있어요. 산업 설비에 상당 부분 투자돼 있습니다. 설비가 늘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올해 1년 수익률도 괜찮아요, 걔네가.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어서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비중의 상당 부분은 또 갖고 있을 뿐더러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도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런 이 인플레이션과 이런 공급망 이슈의 부작용으로 나오는 현상이긴 하지만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한국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한국이 지금 코스피가 오늘 또 다시 3천 밑으로 갔나요? 잘 모르겠네요. 3천 밑에서 어렵고,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요번에 한국의 그 증권 계좌 늘어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3천 넘어서 들어온 사람이 60% 막 70%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지수로만 보면 손해인 상태일 거 아니에요. 다 안타깝게도 다 많이 오르면 그때서야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과거보단 낮았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에 되게 제가 좀 안타까웠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 시장이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상태로 있느냐, 혹은 이게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공급망 이슈에 의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는 한국이니까 당연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종합지수나 한국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떤 어려움인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대형 IPO가 넘쳐나는 해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회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뭐가 있나요? 카카오. 그렇죠. 그리고 그 여러 개 지금 많았는데 제 생각이 안 나네요. 크래프톤도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SK 바이오팜. 그렇죠.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10년 내 최대의 그 IPO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IPO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대여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한 번 들어올 때 시총이 막 1조, 3조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요, MSCI 한국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 전 세계 자산 배분을 할 때 MSC라는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한국은 요 정도 비중으로 사서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한국 비중을 정해 놓는 게 있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걸 굉장히 존중해요. 그런데 글로벌 MSCI 한국 그 지수의 이 내용 안에는 당연히 시가총액 22, 32 이런 애들이 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올해 대여가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얘네들이 들어오자마자 한 달 내에 그 한국 시총 22에서 12, 15위 이렇게 막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왔지만 얘를 여기다 안 집어넣어주면 이 인덱스에 트래킹 에러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네. 왜냐하면 한국 지수하고 따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놈이 들어오면은 이 지수에다 편입을 반드시 해주게 돼 있어요. 네. MSCI 지수 편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간 한 달 내에 이렇게 하는 기간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뭐가 들어가려면 뭐가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매도를 뜻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를 빼고 뭘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올해 한 해 내내 대형주 매도를 외국인들이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걔를 빼고 얘를 넣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매달 두세 건씩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엄청난 대여들이었기 때문에 대형주는 계속해서 매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년에는 더 큰데요. 보니까 제가 요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2022년도 대형 IPO 예정 시가총액 기준으로 200조가 들어온답니다. 제일 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네요. 그 배터리 회사 아시죠? 네. 100조예요, 100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분간 계속해서 외국인은 한국의 대형주를 팔 수밖에 없다. 왜? 얘네들을 편입해야 하니까. 지수가 그렇게 돼. 지수랑 MSCI 지수는 뭐냐면 그대로 따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표를 주는 거거든요. 그 지표대로 사는 투자자가 글로벌의 대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여들이 들어올 때 시장은 대형주 순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좋은 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반도체 D램 현물가가 이제 다시 바닥을 찍었어요. 현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정가랑 현물가가 뒤집어지는 건 내년도 2분기에는 확실히 뒤집어질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올해 한 몇 달 전부터 빠진 거 뭐냐면 고정가와 현물가가 뒤집어지면서 이제 현물가가 더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현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보시면 요즘 흐름 보시면 아시죠? 반도체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 나잖아요. 그렇죠? D램 값이 이제 플러스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벌써 봤을 때 턴어라운드는 내년 2분기겠지만은 주가는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는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 빨리 움직이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낙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좋고 뭐 이재용 뭐 그런 부분도 반영됐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반도체는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체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사실 이 얘기 왜 드렸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번 사면 얼마 만에 사고 판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보유하는 기간이 한 달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이게 타임 호라이즌이에요. 물론 타임 호라이즌이 1년이어도 샀는데 15일 만에 보니까 잘못 샀어. 그럼 가차없이 팔아야 합니다. 이거 손절이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손절 말고 샀는데 내가 생각한 팩트가 계속 반영되고 있을 때 들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예, 투자 기간이라는 건데 저희 인모스트는 연금에서 뭘 투자냐면 주도 업종 투자를 한다 그랬죠. 주도 업종에 투자합니다. 저는 주는 아니고 종목에다 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왜 채권이 없냐, 지금 채권이 없을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한 2, 3년 내에 저희도 채권 많이 편입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채권이 없는데 왜 채권이 없냐, 위험하지 않냐, 금은 있냐, 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엄청나게 주식을 들고 있어도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ETF로 업종을 들고 있어요. 한 ETF당 20개씩, 막 30개씩 주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변동성을 절대로 우린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 ETF를 투자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부터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까지 주도 업종은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주식보다 3배에서 6배 추가 상승합니다. 어떤 시즌에서. 코스피가 3,000을 갈 때 주도 업종은 그 일반적인 주식들이 6배 이상 올라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종목들은 13배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주로 한 2년 정도.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대형주들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가 3,000 이하나 3,000 언더에서 내년도 초에도 아주 반듯하게 뚫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는 화끈하게 좋아지고 종목은 좋아져도 업종 2차전지 여전히 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 에코 프로 BM? 그럼 맞을 거예요. 예, 9배 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업종이 저희도 사놓은 2차 전지는 쟁쟁합니다. 물론 내려왔다 다시 갔긴 했지만은 그런데 반도체는 이 상황에서 다시 탄탄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코스피 전체는 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투자를 2년씩 하게 되면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요? 평균 6배까지 오릅니다. 이런 투자가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스피가 뭐 다운사이드로 아예 내려간 게 아니라면 업사이드 안에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코스피는 잠잠해져 있어도 3천 밑에서 기고 힘들어져 있어도 주도 업종에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한 2년 사이클 정도, 1년에서 2년 사이클 정도를 주도 업종에다 투자하는 이런 투자. 물론 여러분의 개별 종목 투자는 이렇게 하실 수 없죠. 하세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돈의 총 상당 부분 또 장기적인 자금, 중요한 자금 같은 것들은 이런 투자를 해보시면 하고요. 코스피를 숫자로 제가 보는 숫자로 따져봤더니 어느 정도 올라왔냐면 과거 그러니까 그 코스피가 그 주도 업종들이 옛날에 주로 중국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따로 들어갔던 건 뭐였냐면 바이오 그거만 따로 지 혼자 들어갔었고 바이오 열풍 그 사이는 그 전에는 뭐 차화정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화학 정유 이거 중국주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고 지금 주도 업종은 BBIG라고 전에 막 이렇게 불렀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경제주들 이쪽이 지금 주도 업종인 거죠.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건 전기차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에서 2차 전지가 지금 대장으로 있는데 지금 3천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 주도 업종의 모습도 희미해 보이지만 이런 식의 상승은 2년 정도를 적어도 6배 정도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투자를 생각한다면 코스피가 내려와 있고 내년 초까지 힘들어도 이런 주도 업종 투자는 버리지 마시기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이런 투자를 좀 알아보시고 이런 투자를 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반드시 하십시오.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이모스 같은 경우는 3년째 연금이 뭐 자랑할 만한 빵빵하죠. 네,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1년씩 2년씩 가지고 있어도 물론 다 그렇지 않고 저희도 잘못 샀으면 바로 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이런 식의 투자를 했을 때 다는 아닌데 여러분이 하는 종목 투자가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이런 애들이 좀 장기적으로 포진해 줘야 아마 좀 탄탄하게 너무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시면서 여러분 자산을 만드실 수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치 아픈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라고 하신다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막 사실 체감적으로 따지면 막 10%씩 오르는 인플레이션에서 물가에서 내 자산이 과연 뭘 하면 보존이 될 거냐.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 자녀한테 주식 가르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뭐 연금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은행에다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치셔야죠. 증여 뭐 이런 그러니까 일찍부터 적금은 펀드에다 ETF로 적금하시면 저희 ETF 적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모든 걸 바꾸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요런 아까 시장 얘기도 드렸지만 요런 이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간간히 시간을 내셔서 공부하신 다음에는 어느 정도 틀을 짜시고 나면은 전에처럼 그렇게 막 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나면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좀. 오늘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이 저 너무 좋았던 게 대표님 한때 유망하다고 해서 불나방처럼 우리가 2차 전지나 막 뭐 이런 거 달려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거 뭐야 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거 빼야 되나 이제 끝났나 뒷북인가 이러면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 이제 주도 업종에 대한 또 힘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착 부여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제가 같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깜빡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느꼈던 건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죠 지금. 어쨌든 회사에 다니고 회의가 많은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수시로 회의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투자해요. 그러면 내가 종목을 고를 때 수시로 회의 들어간 사람이 회의 들어가서 종목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많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내가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투자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튜브를 탁 틀었어요. 그랬더니 유망하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유망하다는 기간을 잘 들어보시면 어떤 사람은 한 달짜리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일 수 있죠. 근데 한 달 주로 이제 앞에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요즘 NFT 그죠? 뭐 그 얘기 막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 간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NFT를 사놓으면 그게 불행 시작인 거죠.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사이클대로 투자를 안 하고요. 그냥 권유하는 대로 하는데 대부분의 권유는 다 짧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게 대응할 수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성향이면 이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심사숙고형. 주식을 하나 팔래도 한 일주일은 연구를 해서 보고서 아, 얘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럼 주식이 50% 빠져 있어 그러면. 그럼 뭐 해 그러면? 그때 결정하면 팔겠어요? 결정은 했는데 못 팔아. 손이 안 나가.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되죠 또. 그러니까 일주일에 50%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돼.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형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고객이 그러니까 예전에 모셨던 그러니까 고액자 상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참 다른데 어떤 분은요 진짜로 정말 그냥 팔어 이게 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계속 또 물어보고 또 그거 진짜 팔아야 돼? 손해봤는데? 계속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럼 이 두 분한테 같은 거를 줬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인 경우는 제가 전화로 질문하시면 대표님 그거 되니까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아니면 바로 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고 딴 걸로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분은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런 성격도 아닌데 자꾸 요즘 좋은 거 뭐 있어. 좋은 거 말하면 뭐예요? 짧으면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만의 그 기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의사결정해야 되는 류의 투자는 그렇지 않은 분인 경우는 하지 마시는 게 낫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이게 또 짧게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모님 그 예전에 중국의 H지수가 들어가 있는 ELS가 H지수가 막 폭락해가지고 막 그렇게 될 때 사모님한테 제가 한 달 동안 몇 통을 받았더라 전화를 잠을 못 주무시고 치료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막 움직이는 주식을 하면은 서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괜한 얘기가 됐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이라는 게 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찾는 노력이 더 낫고요.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를 하는 게 내 정신 건강과 내 모든 생활을 하면서 또 득도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해보시면서 그거를 꼭 복귀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똑같은 패턴을 안 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 뭔가 분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제가 질문을 한 개 네네.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네. 이건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서 오랜 기간 이 투자 시장 참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네. 항상 뭔가 고점인 것 같아서 지켜보다 보니까 네, 어느새 내가 봤던 역사상 최고점인 거예요. 네, 네,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네, 예. 아씨, 언젠가 한번 하락이 오겠지라는 마음에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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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분들께 좀 한 말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예,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어떤 대상의 절대 가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다모다란이라고 밸류에이션의 대가인 사람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제가 그만 잘라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배당률 5%인 주식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배당 5% 하는 회사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앞으로 성장할 회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배당으로 5%를 돌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무슨 얘기 드리고 싶으냐면요. 어떤 기업이 이제 지금 10,000원 주고 내가 샀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얘는 7,000원짜리라고 말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정이 아니에요. 기업은 얘가 만약에 더 성장을 하면 지금은 10,000원이 적정한 가격이지만 10만 원이 적정한 가격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일들이 과거의 국영지에서는 최소한 20년이 지나야 일어나요. 한 회사가 적정 주가가 10,000원이었다가 5만 원까지 가는 그런 회사가 달라지는 기간이 비즈니스 성격상 국영지에서는 20년씩 걸립니다. 지금은 6개월이 1년이 채 되기 전에 그런 그 가치 상승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 이게 디지털 시대라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랫폼 기업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버,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이런 얘기할 때 에어비앤비가 힐튼이라는 그 호텔의 시가총액을 따라가는데 5년이 안 걸렸어요. 힐튼은 몇십 년에 걸쳐서 간 시가총액을 에어비앤비는 5년 만에 갔다고. 이유가 뭐냐면 에어비앤비는 호텔업을 하는데 방이 하나도 지낼 게 없어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가치가 늘어나는 속도도 기하급수적이고 과거에 가치를 계산하던 개념에서 얘는 얼마짜리야 라고 하고 돌아서서 얼마 지나면 더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의 값이 너무 과다하게 산 것 같았는데 요번 한 달 전에 아니야 나 그런 가치가 있어 증명해 버렸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테슬라는 버블이었는데 버블이 아닌 걸 어느 순간에 지가 확 증명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만 일어날 수 있냐면 기술 기업에서만. 그러면 지금처럼 신경제에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 그런 거고 그가 여기저기 투자하는 거. 제가 그래서 아마존 예를 제일 많이 드는데 아마존이 지금 적정 주가 평가를 받으면 꽉 차 있을지 몰라도 아마존이 지금 헬스케어에 투자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필팩이라는 회사를 몇 년 전에 사서 이미 지금 얘는 그 저기 처방전에 따라서 그 약 배달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거 아직 실적이 하나도 안 잡혔단 말이죠. 직원들한테 지금 시범 서비스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얘가 실적이 딱 되는 순간 아마존 적정 주가는 뻥 떠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빅텍들은 이미 2년 뒤, 3년 뒤 실적 낼 거를 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얘를 적정 주가를 이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낮게 보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다소 항상 어떻게 해요? 고퍼. 항상 고퍼에 살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거죠. 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갑자기 화내실 수도 있어요. 아니 물어본 거하고 왜 딴 얘기를 하세요 이럴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생각했을 때 내 기억에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안 들어가면 네. 또 시간 지나면 엄청난 지금 이 기업들은 엄청난 상태에 또 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럼 엄청난 상태에 가 있으면 주가는 어떻게 따라가 있겠죠. 그럼 나는 항상 들어가지 못할 가격밖에는 못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아요. 국영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신경제, 지금 같은 기술의 시대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너무 높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너무 높다고 느껴질 때 할 수 있는 방법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높다고 생각했을 때 한몫에 사는 짓은 하지 마시고 지금 높다고 생각될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적립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거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500만 원씩 사도 10번이거든요. 그죠? 그런가 하면 300만 원씩 사면 몇 번을 사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걔가 떨어져서 그러면 한몫에 더 많은 돈을 넣어서 살 수도 있을 뿐더러 안 그렇더라도 나눠서 사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를 분할 매수라고 할 수 있죠. 3번, 4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드리죠. 시장이 흔들릴 일들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12월 15일이 되면은 부채 한도에 관련돼서 미국의 예산안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안이 통과돼야 돼요. 이게 다툼을 하고 있고 그때 FOMC에서 뭘 하냐면 올해 테이퍼링을 이제 1월부터 더 세게 할 거냐 말 거냐 발표를 해. 그래서 12월 15일은 그냥 아주 모든 박이 다 터지는 날이야 그냥. 그럼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장 빠져요. 그랬을 때 기다렸다가 그때 나눠서 넣어야 된단 말이죠. 왜? 어떤 경우 뒤를 볼 때 더 우상향할 시장이라면. 그죠?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진입할 시기를 내가 생각했던 때를 놓쳤어도 들어오는 방법은 이렇게 분할 매수, 적립식 요게 있고 물론 앞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는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지금 못 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제적인 개념을 이제 이 그 뭐라 그럴까요? 돈을 풀었더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집을 3년 전, 4년 전에 사놨으면 지금 그냥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가라는 게 뭐냐면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점점 세상에 푸는 돈의 양은 많아지게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네. 국영제가 여전히 지배적일 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노동이라든지 이런 식의 상승률, 임금 상승률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자산 가격 상승률이 돈의 양 때문에 올 거라는 거죠. 돈 푼 것 때문에. 네. 그게 물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내 생활에서는 물가에 시달리지만은 내 자산은 자동으로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자산의 그런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들려면 한번 처음부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금이라도 시작하고 이 시장에 발을 담그셔야 되고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이게 그래요. 이 눈팅만 해갖고는 늘질 않아요. 내 돈이 들어가는 네. 그래서 적립식으로 계속 사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 시장은 과연 뭘로 움직이는지 자꾸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남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대상을 고르는 것들도 배우고 그 좋은 걸 사가지고 버티는 방법도 배우고 예,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는 좀 복잡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뭐랄까 박탈감 네. 이거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 구조가 지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산업자본주의가 아니고 지금은 증권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자체가 주식 부자지 땅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부자 시대에 있어서 이런 주식 관련된 자산을 안 갖고 있다는 건 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야 되고 들어오시려면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사지 마시고 조금씩 사시라는 정기적으로 사시고 나눠서 사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리고 당연히 대상은 주식 직접 하지 마시고 ETF부터 시작하시고 주식 직접 투자는 멘탈이 굉장히 힘들죠. 예. 대표님 말씀 제가 정리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싼 것 같아서 못 사느니 나눠서라도 사자. 그렇게 시작을 하자. 그러면서 차근차근 공부도 하고 내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수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따라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